한 프랑스 기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냉철했고 아시아의 성공을 늘 과대평가로만 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7일 한국의 공항에서 길거리까지 이어지는 조용한 질서와 따뜻한 배려가 그의 오랜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밤 11시에 골목에서조차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걸어가고 도시의 작은 시스템들은 사람들의 하루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한 걸까요? 그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놀라운 깨달음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저는 클레어 윌슨입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창밖의 태평양은 그저 끝없는 회색 물결이었어요. 마음속도 그와 다르지 않았죠. 저는 프랑스 문화계를 오래 취재해온 기자로 한국 문화가 유럽을 휩쓴다 해도 그저 유행의 파도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한류라는 단어가 서구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솔직히 말해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었어요. 왜 한국만 이렇게 난리인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자료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금융사 직원 3,000명이 한국 여행 후기를 올리자 미국 전역이 뒤집혔다는 보고 솔직히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뭐든 쉽게 확대 재생산되니까요. 저 같은 노련한 기자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새롭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저 자신이었어요. 스스로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편견을 품고 있었던 거죠. 케이팝은 지나친 상업주의, 드라마는 과장된 판타지, 음식은 트렌디한 아시아 퓨전, 제가 가진 한국의 이미지는 그 정도였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한국 문화는 마케팅의 승리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들이요. 그때 동료 기자 마크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 과대평가된 나라지. 기사 멋지게 써서 진실을 밝혀줘. 그 짧은 문장은 제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남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악역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서구 언론의 냉소적 태도는 오래된 전통이니까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가 유럽과 미국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동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겠죠. 제 노트북에는 취재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 문화 콘텐츠 수출액, 관광객 증가율,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나 한 가지가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한국 취재 경험이 있는 노 기자가 제게 남긴 말이에요. 한국의 진짜 힘은 표면에 없다.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 이 말이 복선이 되었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분은 20년 전 서울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베테랑이었죠. 제가 출발 전날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분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제가 직접 발견하라는 뜻이었겠죠. 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20년 경력의 기자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제 강점이었으니까요. 동양의 한 나라가 미국 전역을 흔들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죠. 분명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 임무는 그 과장을 걷어내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스튜어디스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안내했죠. 창밖으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었어요. 도시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제 가방 속에는 두툼한 취재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한국 현상의 실체를 파헤치고 과장된 부분을 걷어내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죠. 편집장은 출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보고 정확하게 쓰라고요. 착륙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기내 조명이 밝아졌고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인 부부가 짐을 챙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제 핸드폰에는 마크의 메시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대평가된 나라.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한국에 발을 디딘 바로 그 순간 제 20년 기자 인생은 조용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어요. 다만 이상하리만큼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죠. 취재 대상에게 설레는 건 기자로서 금기였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드디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감각은 마치 어둡던 창문을 열어젖힌 듯 확 트였어요. 가장 먼저 귀를 어지럽힌 건 소음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거대한 터미널인데도 발걸음은 일정했고 안내판은 정확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혼란스럽지 않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리듬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어요. 작은 하얀 로봇 하나가 바퀴를 굴리며 제 앞을 가로질렀습니다.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영어로 물었어요.
발음은 군더더기가 없었죠. 저는 의도치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로봇이 바로 복선이었어요. 제도 모르게 열어둔 틈이었죠. 입국 심사대는 더 놀라웠습니다. 지문 인식, 여권 스캔, 게이트 개방까지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프랑스 공항보다 10년은 앞섰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1시간씩 걸리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긴 줄, 느린 처리, 불친절한 직원들. 그게 익숙한 풍경이었죠. 짐을 찾을 때는 직원 한 명이 실수로 떨어뜨린 어린아이의 인형을 주워 먼지를 털어주고 건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손동작이 이상하게 섬세했어요. 왜 이렇게 작은 행동까지 정성스럽지? 머릿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럽에서는 떨어뜨린 건 본인이 알아서 주워야 하니까요. 타인의 물건에 손 떼는 건 월권이라고 여기는 문화였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안내판에는 여러 언어로 노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제가 서 있는 동안 버스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어요. 운전기사는 짐을 실어주며 웃었죠.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여정은 여의도로 이어졌어요. 동행한 미국인 그룹은 이미 흥분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춤을 추었다는 그들만의 경험을 떠올리며요. 저는 먼 발치에서 그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꾸밈없는 순수한 즐거움이었어요. 과장이 아니었죠.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유심히 봤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선은 선명했어요. 신호등은 정확히 작동했고 표지판은 읽기 쉬웠죠. 모든 게 기능적이었습니다. 아름답진 않았지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 위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 표정이 평온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했어요. 수건은 정확히 개어져 있었고 생수는 2병이 놓여 있었죠. 환영 메시지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2가지의 언어로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게 쌓이면 큰 인상이 되는 거였어요. 아직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미세한 감각들을 깨우고 있었어요. 분명히 무언가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뼛속으로 느껴지는 힘이요. 그게 뭘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자로서의 습관이었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로봇, 입국 심사, 인형을 주운 직원, 정확한 버스, 깨끗한 도로, 평온한 사람들. 하나하나는 사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이 이 모든 걸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했죠. 효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요. 질문의 무게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과대평가된 나라일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들이 있었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 더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정확하게, 더 깊이요. 서울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조용히 창밖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도시들처럼 고풍스럽진 않았지만 어디에도 어설픔이 없었어요. 정확한 도로선, 반짝이는 버스 정류장의 정보 패널, 매끄러운 공공 와이파이 연결, 모든 시스템이 놀라울 만큼 기능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역마다 와이파이가 끊겼는데 여기서는 버스 안에서도 끊김이 없었어요. 첫 번째 경위는 야간 안전성에서 왔습니다. 취재 중 호텔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밤 11시 산책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밤은 안전해요. 저는 웃어버렸죠. 기자 인생 20년 동안 밤 산책을 추천받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 9시만 넘어도 특정 구역은 피해야 했거든요. 런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직접 걸어본 서울의 밤거리는 충격이었습니다. 혼자 조깅하는 여성, 유모차를 끄는 부모,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청년들. 위협적인 그림자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가로등은 밝았고 골목길조차 환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 표정이 편안했어요. 이건 단순 치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공공 시스템의 총합이었어요. 충분한 조명, 깨끗한 거리, 정확히 작동하는 비상벨, 곳곳에 있는 편의점. 하나하나는 작은 요소였지만 합쳐지면 안전이라는 거대한 결과를 만들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지나갔어요. 가방은 어깨에만 걸쳐져 있었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죠. 파리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가방은 앞으로 메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어야 하니까요. 두 번째 경위는 서비스의 일관성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 호텔 매니저,
식당 종업원, 심지어 공원 관리인까지. 대화는 짧았지만 표정은 진심이었어요. 어디서나 작은 친절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매뉴얼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거였죠. 명동 거리를 걸을 때였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길 곳곳에 관광 안내소가 있었죠. 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메뉴판에는 사진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웠죠. 직원은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차리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드시나요? 가져가시나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서두르지만 거칠지 않았고 바쁘지만 여유가 있어 보였죠. 신호등이 바뀌면 모두 멈췄고 차들도 정확히 멈췄습니다. 규칙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제 안의 편견 하나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은 세비섬 야경을 보며 미국인 일행이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의 감상에 취한 과장된 표현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감정이 얼마나 사실이었는지를요. 한강 다리 위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람선이 물살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죠.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한국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 온도는 제 오래된 냉소를 천천히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기자로서의 객관성이 흔들리고 있었죠. 20년 동안 지켜온 거리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마크가 말한 과대평가. 그게 정말 맞을까요? 지금까지 본 것들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였고, 작동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안전성, 일관된 서비스, 기능적인 시스템, 평화로운 사람들. 단어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말하지 않는다. 보여줄 뿐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한국의 인상을 정리하려고 노트북을 열자 서구 기자들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문화는 과장된 소비의 산물이다. K-팝, 기업형 공장 시스템이지. 악역은 바로 이런 오래된 선입견이었어요. 제 동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죠. 저도 출발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관점을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걸을 때 한국인 가족이 다가와 말했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들의 말투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배려였죠. 문화가 자랑이 아니라 삶에 녹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관광객에게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궁궐을 걸으며 저는 건축물들을 유심히 봤어요. 500년이 넘은 나무 기둥, 정교한 단청, 조화로운 배치.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죠. 세대를 거쳐 축적된 미학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1600년 전 벽화와 고려청자는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이 나라의 뿌리는 얕지 않구나. 한류의 폭발적 에너지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이건 축적된 정체성의 폭발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문화적 자산이 현대적 형태로 분출한 거였죠. 박물관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서구 언론이 한국을 바라볼 때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표면만 봤습니다. K-팝의 화려함, 드라마의 인기, 경제 지표의 상승.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깊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본사에서는 계속 압박이 왔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체를 파헤치는 기사를 기대한다. 편집장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을 유행의 발원지 정도로 다루길 원했습니다. 거품을 지적하고 한계를 분석하고 결국 서구의 우월함을 재확인하는 기사를요. 저는 끌어올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보고 느낀 건 가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힘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그리고 치밀했죠. 시스템의 완성도, 사람들의 여유, 문화의 깊이, 모든 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본사가 원하는 비판적 분석? 아니면 제가 직접 본 진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서울 시민들이었죠. 그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사회는 특별했어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본 것을 썼어요. 야간의 안전성, 시스템의 완성도, 문화의 깊이, 사람들의 배려,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평가나 해석 없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실만 나열했는데도 한국이 긍정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제가 과장하지 않았는데도요. 진실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논평을 쓸수록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었죠. 서구 언론의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양의 작은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질렀다는 사실을요. 저녁 무렵 동료 기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기사 잘 되고 있어? 거품 제대로 터뜨려줘.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거품이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시스템, 문화, 사람이 하나로 작동한 결과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전환의 순간을 맞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서구 중심의 시각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저항이 있었습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타워가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탑 아래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기로 했어요. 더 보고, 더 느끼고, 더 확실해진 다음에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요. 송도 국제도시, 유리와 강철의 숲이 미래도시처럼 펼쳐진 그곳에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 같은데? 건물들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녹지가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이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설명이 과장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쓰레기는 지하 배관을 통해 자동으로 수거되고 건물들은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생산했죠. 센트럴파크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해수가 흐르는 인공수로, 정확히 계산된 보행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벤치, 하나하나가 계획된 것이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미국 대기업 직원들이 감탄하며 말한 한마디. 왜 미국은 이런 걸 못 만들까? 그들의 표정에는 패배감이 아니라 존경이 비쳤습니다. 솔직한 감탄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죠. 왜 유럽에는 이런 도시가 없을까? 악역의 기세가 처음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화려함으로 서구를 속이는 나라가 아니라 조용한 디테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어요. 말로 자랑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보여주는 거였죠. 송도는 그 증거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전시관에 들어갔어요. 화면에는 도시의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교통량, 에너지 사용량, 공기질, 쓰레기 수거 현황, 모든 게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도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이에요. 15년 전부터요. 15년. 그 숫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15년 전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점심으로 먹은 한우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육즙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그 단순한 경험이 기술과 환경과 문화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한국은 최고급을 흉내내는 나라가 아니라 정성과 정확함으로 최고를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비쳤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퇴근길에 오르고 있었죠.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살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까? 답은 간단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작동하는 시스템, 믿을 수 있는 사회, 안전한 일상.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정연하게 달렸습니다. 휴게소는 현대적이었고 화장실은 청결했어요. 모든 게 작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 한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보면 된다. 경험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견, 서구 중심의 시각, 우월감. 그것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이제 제 시선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려던 시선이 한국을 이해하려는 시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기자로서의 냉정함이 한 사람으로서의 감동으로 바뀌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흐르는 차량들, 살아 숨쉬는 도시. 저 안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있었죠. 그게 더 강력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비판? 아니면 제가 본 진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어요. 진실을 쓰겠다고. 제가 본 것, 느낀 것,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쓰겠다고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으니까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과소평가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터닝포인트는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밤 11시, 서울의 작은 골목. 그곳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을 보았어요. 한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유모차를 끄는 부모, 아이를 아는 젊은 아버지. 그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 11시에 골목길을 혼자 걷는 여성을 볼 수 없어요. 런던도 마찬가지였고, 로마도, 마드리드도 그랬죠. 밤은 위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여성이 조깅하고, 부모가 아이와 산책하고, 노인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불을 밝히고 있었고, 가로등은 골목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쳤어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경제도, 기술도, 문화도 아니었어요.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는 국가 역량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밤에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사회.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어요. 그 단단한 기반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 자유가 따뜻한 여유를 만들며 그 여유가 문화의 힘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한류의 근원이 여기 있었어요. 화려한 무대 뒤에 있는 안전한 일상, 그게 모든 것의 토대였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거든요. 20년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나라를 취재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들, 부유하다는 나라들, 강대국이라는 곳들. 하지만 이런 안전함을 본 적은 없었어요. 밤 11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할 수 있는 나라를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진짜 선진국은 화려함이 아니라 안전함으로 증명된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구 중심의 시각, 한국에 대한 편견, 냉소적 태도, 모든 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존경을 느꼈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존경. 이건 기사로 포장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한 사람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존경이었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젊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요? 여기 안전한데요. 그 대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공원이 나왔어요. 벤치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죠. 손을 잡고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들 옆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한국의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나라 단단하다.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왜 세계가 주목하는지, 왜 사람들이 감동하는지. 답은 여기 있었습니다. 안전한 일상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모든 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료 기자에게 메시지를 썼어요. 마크, 내가 틀렸어. 한국은 과대평가되지 않았어.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거야. 이곳은 진짜 선진국이야.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때요? 저는 대답했어요. 놀라워요. 특히 밤거리가요.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죠. 당연하죠.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그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자부심이었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진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모든 걸 정직하게 썼습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니 새벽 3시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답을 찾았어요.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요. 그건 화려함이 아니라 안전함이었고, 자랑이 아니라 실천이었으며,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두 장에 스쳐 지나갔던 그 작은 복선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 로봇의 가벼운 인사. 그 미묘한 정성. 그건 한국 시스템의 압축판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신기한 기술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한국은 작은 것 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았어요. 편의점의 삼각김밥, 공원의 벤치, 지하철의 안내 음성. 모든 것이 조용한 배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에도 위생이 있었고 벤치 하나에도 설계가 있었으며 안내 음성 하나에도 친절이 있었어요. 제 마지막 이틀은 관찰로 채워졌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었죠. 사람들로 붐볐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고 내리는 사람을 먼저 배려했으며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어요. 시장에 갔습니다. 광장시장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빈대떡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펴고 뒤집고 접시에 담았어요. 빈대떡 하나 주세요. 할머니는 갓 부친 것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동료 기자들은 또 말하겠죠. 한국은 과장되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과장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오만한 시선이었어요. 서구 중심의 편견, 동양에 대한 무시,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 그게 우리를 눈멀게 했던 거죠. 카페에 앉아 마지막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일주일간의 취재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공항의 효율성, 야간의 안전성, 시스템의 완성도, 사람들의 배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 말하지 않는 힘.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하지도 않았죠. 그냥 보여줬어요. 시스템으로, 안전으로, 배려로, 문화로요. 호텔 창밖으로 마지막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은 화려했지만 그 아래엔 질서가 있었어요. 그 질서 아래엔 보이지 않는 따뜻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신호등 하나, 편의점 하나. 모든 게 사람을 위해 존재했어요. 제 가방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했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냉소적이던 기자가 감동받은 여행자가 되었어요. 편견을 가졌던 서구인이 존경하는 관찰자가 되었죠. 한국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저를 열어젖힌 도시였습니다. 닫혀있던 제 시선을 열어젖히고 굳어있던 편견을 흔들어 깨웠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한국은 제 20년 기자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조금 부끄럽고 조금 고마웠어요. 핸드폰에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경복궁, 한강, 명동, 송도, 시장. 하지만 카메라에 담지 못한 게 더 많았어요. 사람들의 친절, 시스템의 따뜻함, 밤거리의 안전함. 그건 느껴야만 아는 것이었죠.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한국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냉소가 이제는 깊은 여운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회색빛 편견이 따뜻한 감동으로 바뀌었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침이었죠.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방을 정리했어요. 모든 게 익숙해진 순간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체크아웃을 하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죠. 또 오세요. 한국은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묵묵히 나아갈 것이고 계속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며 계속 진실을 보여줄 거였죠.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빛나는 도시. 사람들이 출근하고 상점이 문을 열고 일상이 시작되는 곳. 그 평범한 일상 속에 한국에 진짜 힘이 있었어요. 한국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다시 돌아올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지상 직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배웅은 과장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아래 1,000만 명이 살고 있었죠. 안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요. 기자로서 저는 늘 거리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거리를 단숨에 좁혀버렸어요.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여주었죠.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 여행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사는 다시 쓰겠어요. 외신의 오만한 프레임을 벗겨내고 제가 본 진짜 한국을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에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게 된 한 사람으로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보낼 최종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세계가 배워야 할 조용한 혁명.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정직하게 썼습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진실을 썼으니까요. 비행기가 파리에 착륙했습니다. 익숙한 공항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한국이 제 기준을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작은 기념품들이 나왔어요.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고향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이제 서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갈 거예요. 꼭 다시 갈 겁니다. 한국은 저를 열어젖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다시 돌아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또 만나요. 세상이 변해도 진실한 감동은 남습니다. 감동전선은 그 기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